최근 농협은행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임직원 징계 건수가 다수 발생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횡령액도 증가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 내 횡령 실태를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화장실 폭행 사건으로 다시금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학교폭력의 유형, 그리고 해결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예탁받은 조합원 자금을 다른 조합원에게 빌려줘 이들 간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유도하는 금융기관을 상호금융조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농협이 있는데 이 농협에서 횡령으로 사라지는 돈이 연평균 90억 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금융권 비위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지만 내부 통제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법률방송이 농협 내 횡령 실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석대성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13년간 77번 3천억 원을 꿀꺽한 경남은행 직원 횡령 사건. 분노를 넘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고객의 피 같은 돈을 삼키는 이런 행태. 지역 은행 등에서도 연간 수십 건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를 받은 농축협 임직원은 2,913명. 매년 500명 넘는 임직원이 비위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하다 걸린 임직원을 취합해보니 648명. 징계받은 임직원 전체 중 약 20%로 10명 중 2명은 고객이나 회사 돈을 훔치다 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제재를 받았습니다. 단독 범행부터 많게는 10여 명이 담합해 돈을 가로챈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광주의 한 지역 단위 농협에선 출납 업무를 보는 직원이 40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했다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직원은 스포츠 토토와 비트코인 등으로 탕진한 돈을 메우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비슷한 시기 경기도 파주에선 30대 직원이 5년간 7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리다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올해도 비위 적발은 끊이지 않습니다. 경남 지역 농협에선 30대 직원이 신축 공사비를 횡령해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쓰다 걸렸고, 서울에선 현금 자동 입출금기 안에 있는 돈을 조금씩 빼내는 방식으로 1억 원을 훔친 직원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횡령 수법도 다양합니다. 거제의 한 하나로마트에선 납품업체 거래 담당 직원 2명이 판매할 제품을 원래보다 비싸게 책정해 차익을 남겼다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농협 측은 이들의 행위를 검사국에 보고하지도 경찰에 고발하지도 않아 제 식구 감싸기냐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산에만 남고 실체는 사라진 돈 2017년부터 약 590억 원, 회수율은 60%가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횡령 사고 파악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횡령 규모 상위 10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적발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3년 3개월. 간 큰 도둑질은 매년 꾸준하지만 감시 인력은 턱없습니다. 농협은행 준법 감시부 인력은 총 53명. 전체 임직원의 0.33%에 그칩니다. 시중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금감원 권고 비율 0.4%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농협 측도 횡령을 막을 별다른 묘수는 없어 보입니다. 임직원 교육이라든가 또 내부 통제 강화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전산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파악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식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 모으던 노후자금. 자녀 공부시키려고 차곡차곡 아껴두다 주려고 했던 대학 등록금. 적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상사의 모욕도 참아가며 저축하던 월급. 직원 일탈을 못 막은 은행의 불찰에 저마다 사연 담긴 고객의 돈이 단숨에 까먹히고 있습니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정비가 절실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학교 폭력 문제,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화장실 폭행 논란으로 학교 폭력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 폭력 가해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사이버 폭력 수법도 교묘해지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해결 방법은 없는지 신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생이 한 학년 후배를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학교폭력 사건.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의 가해 학생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팔 등을 때려 전치 구주 상해를 입힌 폭행 사건입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이 전치 구주에 잔혹한 상해를 끼칠 수 있는지. 이번 사건 가해 학생이 고작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였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법률방송 취재 결과 학교폭력 가해자 연령대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른 지난해 초등학생 학교폭력 검거율은 전체의 9.7%, 지난 2018년 4.2%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초등학생 학폭 가해자는 2019년 5.6%, 2020년 5.0%, 2021년 7.2% 등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대면 소통이 활성화되고 폭력적인 미디어에 빈번히 노출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자 연령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학년의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데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가해 학생이 저학년인 경우 처벌보다는 교육적으로 접근해 화해와 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 전 비서관의 자녀는 지난 9월 열린 학폭위에서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2학년, 김 전 비서관의 자녀는 3학년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학급교체는 의미 없는 처분에 불과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등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1, 2, 3학년을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바로 사이버 폭력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신체 폭력과 언어 폭력이 주를 이뤘던 반면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돕는 단체인 푸른나무재단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한 피해 학생은 98%에 달했습니다. 즉 거의 모든 피해 학생이 사이버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사이버 폭력의 수법 역시 더욱 잔인하고 교묘해졌습니다. 게임하는 도중에 이제 그 옷을 벗기거나 그 옷을 벗기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 SNS 이제 라이브 방송을 틀어서 송출을 하고 유포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몇백원만 아니면 몇천원만 해서 소액으로 계속 금액을 요구하고 나중에는 뭔가 갚는다는 식으로 피해 학생한테 돈을 계속 뺏는 행위. 졸업 후에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을 폭로하며 현실판 더글로리로 불렸던 고 표예림 씨. 학폭 공소시효 폐지 등 학폭 예방 활동을 활발히 펼쳐오던 표 씨는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겪는 비극은 여전하지만 학교폭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상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교사가 초동조사를 전담하는 것을 현 학교폭력 예방법의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전담 경찰관, 즉 SPO가 초동조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생님들의 조사 권한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죠. 조사를 하시다가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조항으로 고소를 당하시고 소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SPO 분들이 초동적인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입법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 학생에 초점을 맞춘 표준화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학폭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도 물론 필요하지만 피해 학생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구나 채널들을 조금 더 많이 안내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 사회에서 뭔가 어느 정도는 그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노력을 해서 최대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방 대책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가기 두려운 학생들과 졸업 후에도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들.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한 주간
주간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앞으로에서는 최근 화제였던 영풍재지 주가 조작 의혹과 함께 법무부 거창구치소 개청 소식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번에 이 SM 시세 조정 관련해서 굉장히 좀 핫한 이슈였습니다. 이번에는 영풍재지 주가 조작 의혹도 있었죠? 네, 그 영풍재지 주식은 작년 10월경에 약 6,000원대의 주가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올해 10월경에는 약 48,000원까지 올라서 6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주가 상승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이상 흐름을 인지해서 검찰에 사건을 입첩했고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압수수색 및 수사를 통하여 주가 조작, 자금 모집 및 시세 조정 행위 등 관련자 4명에 대해서 19일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다음 날에 이들 4명에 대해서 영장실시심사를 진행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4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서 곧 법원에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향후 이 사건 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세요? 네, 이 구체적인 주가 조작 방법이나 금액 등은 좀 검찰의 추가 수사와 공소 사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구속된 4명 이외에도 주가 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10여 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향후 추가 기소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 등의 금지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시세조정 행위로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해서 손해를 본 자 등에 대해서 시세조정 행위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이런 주가조작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장기간 좀 법적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검찰의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법조계의 동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 거창구치소가 개청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죠? 네, 그 경남 거창군에 위치한 거창구치소가 지난 18일에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거창구치소는 최대 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주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관할의 피의자 및 피고인 등 미결 수용자, 그리고 경제사범이나 음주 등 과실범 위주의 기결수를 좀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창구치소 개청 이후에는 이런 거창법조타운 조성 사업을 통해서 향후 준법지원센터, 법원, 검찰 등의 시설 등이 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창구치소 신축은 당초 2011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주민들의 찬성 반대로 좀 진통을 겪다가 2015년 12월에서의 공사에 착공돼서 올해 초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반대의 원인 중 하나는 이 거창 교정시설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시설이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일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학부모 등의 좀 반대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좀 법무부에서 시설 명칭을 거창구치소로 조기에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좀 궁금해지는 점이 교도소와 구치소 좀 사실 저 같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엔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역할이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예, 뭐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시설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수용이 되어 있는가가 좀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이 확정된 사람을 기결수,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은 미결수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구치소에서는 대부분 미결수가 수용이 되고 교도소에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결수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이 되고 기결수는 형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지 않는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미결수는 면회라고 불리우는 일반 접견이나 전화통화 등 또 기결수에 비해서 좀 제한이 적고 노역도 하지 않고 재판 준비를 위해서 변호인과 접견을 할 때는 그 횟수나 시간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되면 좀 여러 가지 차이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반 접견이나 통화 횟수도 수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좀 제한이 되고 노역을 나가거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변호인 접견에도 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네, 이거는 몰랐던 부분입니다. 차이점이 굉장히 뚜렷하네요. 형 확정 여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재판할 때는 어떤지가 좀 궁금하고 만약에 형이 확정이 된다 이런 무조건 교도소로 가는 건가요? 네, 이처럼 좀 기결수와 미결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좀 최대한 미결수의 신분을 유지하려는 피고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구속 사건은 변호인이 꼭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되고 또 혐의가 명백하고 자백하는 사건이더라도 이런 미결수로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상고하고 대법원 판결 이후 기결수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 집행 기간이 1년 이내라면 좀 기결수더라도 구치소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목표로 좀 끝까지 미결수로 남으려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에 좀 1심 재판 이후에 바로 기결수가 돼서 노역이나 교육 등 수용 생활을 모음적으로 해서 좀 조기에 가석방을 받기 위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피고인의 목적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좀 형사재판이나 변호 전략도 좀 달라지는데 보통은 미결수로 오래 있는 것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새로운 사실 알려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영풍제지 주가 의혹 거창구치소 개청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유익한 소식 전달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얼마 전 조세심판원에서 탈세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세무서에서는 탈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는지, 또 조세심판원은 또 그렇게 하면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세무서 등에 신고해야지만 탈세 제보를 인정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이 탈세 제보와 또 이 제보에 따른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탈세이다 보니까 좀 세금에 관련된 얘기인 만큼 먼저 세무사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자, 아무래도 이 탈세 제보 조금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 관련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좀 이런 거 자주 접하시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생각보다 저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 탈세 제보 때문에 잘 나가던 사업이 그 한순간에 이제 없어지는 사례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가 예전에 술집으로 유명했던 중코 사태일 텐데, 혹시 앵커님은 이거 중코 술집 알고 계시나요? 네, 저도 대학교 아, 때 그죠. 종종 갔습니다. 네, 대학 때 때만 해도 중코라는 술집이 엄청나게 많이 유행했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코의 내부 직원들이 그 서울지방국세청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탈세 제보를 하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결과 총 420억 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세금을 고지한 사례입니다. 그 중코의 운영자였던 김모 씨는 외부의 투자자들부터 투자를 받아가지고 점포를 약 100개 정도가 늘리게 되면서 이때 매장마다 자신의 지분을 적게는 20%, 많게는 100%까지 자신의 지분을 넣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일부 지분을 넣고 받은 수익을 좀 누락하게 됐고요. 더욱이 이중장부를 통해 가지고 좀 매출을 누락했다는 것들을 내부 정보를 탈세 제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서 420억 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세금을 부과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이 중코 사례는 이 내부 직원이 탈세 제보를 한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렇게 탈세 제보를 하려면 위 사례의 직원처럼 내부 정보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할 걸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경쟁사라든지 직원이라든지 분쟁 상대방 이런 분들이 많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취득하는 정보로도 충분히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가능합니다. 혹시 헬스장 등에서 현금 등으로 입금해주면 할인해준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그런 경험들 아마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근데 현금으로 입금할 때 계좌번호가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인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입금증 하나만으로도 탈세 제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명의와 명의로 이제 계좌 이체를 했을 때 예금주의 그 명의가 좀 사업주랑 다르다. 이런 것은 차명 계좌를 사용했다라는 것이고, 여기 차명 계좌를 사용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탈세 제보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을 지급하고서 혹시나 이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 발행해 달라고 하면 혹시 10% 이제 더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탈세를 했다라고 입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납세 제보자에게 이 제보에 대한 결과를 통지를 해준다면 더욱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탈세 제보로 인해서 세금이 추징이 될 때만 이게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네, 그리고 구체적인 요건이 또 더 있습니다. 우선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보시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탄로세액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률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대로 책정하여 지난 세법 개정에 따라 최대 포상금 지급액이 약 40억 원 정도로 한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꽤 높은 금액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포상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지급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탄로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 두 번째, 그 해당 탄로세액이 또 실제로 납부는 한번 추징이 돼서 국고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세금에 대해서 불복 제기나 불복 청구 절차가 이제 종료가 돼서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그 중코 사례도 만약 납세자가 전혀 납부하지 못하고 파산 등을 하게 되면 포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납부까지 해야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그러면 탈세 제보와 관련된 조금 사례 몇 가지만 더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아무래도 세무적인 업무를 경험을 하다 보는 거니까 이 탈세 제보가 가장 많이 연결되는 게 앞서 사례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매출, 현금 매출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약 예전 7년 정도 전에는 치과 의원들, 병의원들이 현금 매출 누락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좀 이슈가 많이 됐거든요. 예전에 치과들이 이제 코디네이터라는 분들이 진료에 대한 현금 수수료를 현금으로 이체를 해주면 좀 할인해준다.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 후에는 그 헬스장처럼 운동 서비스업 하면서 1년치를 한 번에 현금을 납부하면 할인해주겠다. 이럴 때는 또 이 업종에 대해서 현금 매출 누락이 많이 이슈가 됐고요. 최근에는 SNS를 통해 가지고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현금 매출을 누락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게 탈세 제보로 이어져서 세금 추징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만 좀 기억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중고 명품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걸 리폼해서 판매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주된 고객이 우리나라에 오시는 그러니까 외국 분들이 한국에 왔다가 이분들의 이제 그 리폼 상품 명품을 구입을 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 분들이시다 보는 거니까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같은 거나 아니면 알리페이 같은 이제 그쪽 중국 쪽에서 결제하는 결제 시스템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들이 이렇게 알리페이나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들은 국세청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를 확인하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약 3년 정도 뒤에 어떤 그 중국분께서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가 되면서 사업주와 간에 조금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이분들이 결국에 이거를 탈세 제보로 이어지게 되면서 3년치의 그 매출이 누락됐던 것들이 한 번에 세금이 부과되는 좀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렇듯 이제 소비자를 상대로 하시는 업종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금 매출에 대해서는 꼭 원칙적으로 신고하시는 게 탈세와 절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현금 매출을 좀 빼먹지 않고 신고를 하는 게 절세에 하는 가장 큰 비법이라고 이제 세무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에 현금 영수증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1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할 때마다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2010년도에 이제 처음에는 10개 업종이었다가 매년 이제 조금씩 업종이 추가돼서 현재 이제 17개 업종까지 이제 증가가 됐고요. 만약 이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에서 해당 거래를 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게 되면 얼마 전까지는 이제 50% 정도 과태료가 이게 부과가 됐는데 최근에는 20%로 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과태료 규정이라서 이제 현금 매출을 누락한 것이 확인된다면 부가가치세도 한 10%, 그리고 소득세율도 6%에서 나중에 45% 정도, 그리고 가산세 약 10%, 추가로 이제 과태료 20%까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경우에는 절대 매출 누락을 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과태료 규정도 있기 때문에 꼭 유의를 하셔야겠네요. 자, 이번 주 탈세 제보 그리고 이 탈세 제보 포상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